K239 천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보인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결정판이며 미국산 MLRS를 뛰어넘는 성능과 유연성을 통해 한반도 지형과 전력 운용 교리에 최적화된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기술적 지원을 받았으나 동시에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고자 했던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무는 향후 한국군 화력의 핵심 전력으로서 한국 안보 환경에 맞춰져 있으면서도 해외 시장까지도 노릴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가 개발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화력 지원 무기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천무의 숨겨진 개발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군사무기 개발이 늘 그렇듯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천무의 개발에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여럿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를 살짝 말씀드리면 초창기 천무 개발팀이 로켓 모터 연소실 설계를 위해 해외 기술을 벤치마킹하려 했을 때 특정 서방 업체들이 초고온 내열압금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켓 연소실이 미사일 추진체와도 일맥상통하는 구조여서 군수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관련 제약이 있어 꼬이고 꼬이다가 한동안 연소실 시제품 테스트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합심해서 해결합니다. 자체 연구소와 학계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을 연결해 새로운 합금 소재와 코팅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재와 설계가 적용된 천무 추진체는 시험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유사 등급의 추진체보다 연소 효율과 안정성이 한 단계 더 뛰어났다고 평가되었을 정도인데요. 이런 개발 비화가 하나둘 쌓이면서 천무는 한국만이 가능한 것을 증명해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 한국이 독자적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의 의미를 넘어 향후 한국이 추진하는 여러 첨단 무기 체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천무는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범용성이 높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GPS 유도 로켓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건 기본이죠. 나아가 탑재되는 탄의 종류에 따라 집속탄형, 고폭탄형 등 다양한 탄두가 운영되어 작전 상황에 맞춤형 화력이 가능합니다. 이는 적 지휘부나 탄약고 같은 중요 표적 제거부터 기동부대 제압까지 폭넓게 소화해냅니다. 운영면에서도 천무는 한국 지형에 맞게 설계된 차체를 사용해 험준한 산악이나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도 빠른 기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발사 시스템 자체도 모듈형으로 구성되어 필요시 재장전과 정비가 한층 간단하게 이루어지죠. 이런 장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면서 해외 여러 국가들이 이미 MLRS 대체 전력으로 천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가별로 작전 교리와 지형 조건은 다르지만 천무가 가진 폭넓은 운용 스펙트럼은 어디서든 매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화력 지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적의 위협이 코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강력한 화력이 필수였죠. 그래서 군 당국은 미제 MLRS로 화력을 보강하며 일정 부분 만족을 얻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MLRS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 모든 탄약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니 원활한 탄약 수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배치와 운용을 오래 하다 보니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탄도의 정밀 향상이나 탄두 개량을 하려 해도 미국의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MLRS는 넓은 평원지대를 상정하고 만들어져서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선 운용의 제약이 컸습니다. 더 쉽게 말해 집속탄 계열의 탄이 떨어지면 불발률이 상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반도 지형상 많은 숲과 나무로 인해 자탄이 나무에 걸려 불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은 우리 손으로 우리 지형에 최적화된 다연장 로켓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형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일명 K239 천무입니다. 설계 초기부터 유도 기능을 달아 GPS 기반으로 수미터급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사거리와 궤적도 한국 지형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여기에 발사 차량의 기동성과 발사 각도까지 고려해 전술 운용 폭을 넓혔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잡으면서
해외 수출 시장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천무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속전속결 문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만든다고 하면 빠르게 뚝딱 만들어내고 실제 운용 단계에선 또 엄청난 개선 속도를 보여주는 게 강점입니다. 천무도 그런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MLRS 카피 버전이 아니라 오히려 MLRS를 넘어서는 성능과 활약 범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천무를 너무 빨아주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천무는 기존의 MLRS와는 여러모로 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유도 기능이 탑재된 천무탄은 기존 MLRS 탄보다 훨씬 오차가 적습니다. 또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러 목표를 강타할 수 있도록 추진체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 방산업체들이 합심해 로켓 추진기술 관성항법 장치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합성관성항법과 GPS를 결합하여 목표물에 접근할수록 세밀한 궤적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이 덕분에 천무탄은 단순히 넓은 구역을 폭격하는 무기에서 벗어나 사실상 특정 건물이나 방어시설을 정밀 제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더욱이 산악 지형에서도 사격 각도나 표적 탐지 범위가 유연해져 도심지 근처라 하더라도 오차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며 최대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군이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적 기동부대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초토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K239 천무는 딱 거기에 부합하는 무기로 거듭납니다. 실제 운용 전술 역시 기동성과 화력을 결합해 심리전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천무 로켓이 적 진영 한복판을 정밀 타격해버리니 이건 적으로서도 굉장한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격 경쟁력이 상당한 무기가 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외국 무기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산 무기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그 결과 벌써 한국과 함께 다른 몇몇 국가들도 천무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무 대 MLRS의 대결 구도로 본다면 어떨까요? 먼저 사거리와 정밀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LRS는 전통적으로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무기로 활약해왔습니다. 정밀 유도탄인 GMLRS 버전이 있어 어느 정도 정밀성이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인 운용체계는 미 육군 주력 전장에서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반면에 천무는 초기 설계부터 정밀 유도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물이 상한지대에 있든 해안가에 있든 탄착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군이 중시하는 신속, 정확, 치명이라는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셈입니다. 그리고 한국군 특유의 속사, 재장 전후 또 속사 전술에도 천무가 잘 부합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데다가 지형상 후방구로 빠르게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은 전방 지역에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모든 위협을 일거에 제압해야 합니다. 천무의 기동성과 재장전 시스템은 미군의 MLRS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특정 지점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뒤 곧바로 재장전하여 다음 표적을 타격하는 연속 기동 타격 능력, 이것이야말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MLRS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가격과 유지비입니다. 미국제 MLRS를 계속 굴리기 위해서는 운용국들이 미국산 탄약을 꾸준히 사들여야 하며 부품 교체 또한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반면 천무는 일정 부분 국내 생산 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에 자체 부품 조달이 수월합니다. 장점은 더 있습니다. 기존 MLRS 하면 흔히 광격 폭격의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천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광격 정밀 타격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여러 발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로켓탄이 정밀하게 표적을 찾아가서 꽂히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놀라움의 감탄은 자아내고 있습니다. 천무는 한국의 자주, 국방의지, 그리고 방산기술력의 총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기술 이전이 막히면 막힌 대로 다른 돌파구를 찾아내고 지형적 제약이 있으면 그에 맞게 최적화된 설계를 시도하고 필요한 기술이 부재하면 과감히 연구 개발로 승부를 보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MLRS 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현존 기술로도 상당한 정밀성을 갖췄지만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거리 연장이나 탄두 다양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나 지능형 소형 드론을 다수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멀티 타격 로켓탄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 지역에 소형 드론을 대량 투입해 정밀, 정찰 및 2차 공격까지 실행하는 무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천무는 단순히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고속 화력 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 다차원 전투 환경에서 한국군의 전술 유연성을 크게 높여줄 중추적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239 천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꺼리튜브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운용하는 혁신적 무기와 그 뒷이야기를 더욱 심도 있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무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년 3월 24일 페루 천무 검토 영상입니다. 페루가 진행하는 신규 다연장 로켓 사업은 총세대 다연장 로켓과 탄약 보급 차량, 정찰 차량, 정비 차량을 각 한 대씩 구매할 계획입니다. 언뜻 도입 수량만 놓고 보면 한국이 굳이 이런 작은 사업까지 참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폴란드와 200문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도 수출된 천무는 세계 시장 2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더 큰 계약 규모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남미 등 다양한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특정 국가에 대한 방산 점유율을 하락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방산 수출 실적을 분석해보면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6%에 육박합니다. 2위인 필리핀이 14%, 3위 인도가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고려하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전의 5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방산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1위 영국이 17%, 2위 이라크는 14%, 3위 인도네시아는 13%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즉, 최근 5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폴란드에 집중된 한국 방산은 자칫 단번에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구매한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군사 침공을 많이 받은 폴란드는 당연히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두려움을 느끼고 군비 확장에 돌입하였으며 이 덕분에 빠른 납기를 앞세운 한국 방산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폴란드가 국방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큰 방산 고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최근 8천억 유로를 동원하는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며 유럽산 무기 구매를 촉구하고 있는데 비록 폴란드 대통령이 나토와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무기를 극찬하며 유럽 방산의 약점을 지적했더라도 언제든 EU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적인 방위 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남미 지역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중남미 지역은 큰 군사 분쟁이 없었던 터라 대규모의 군비 지출이 이뤄지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하여 나름대로 지역 강국에 올라와 있는 국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중동 등에 비하면 무기 지출이 크지 않은 것은 맞는데요. 그랬던 중남미가 최근에는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군비 지출이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구식 무기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페루 육군의 주요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차는 1958년에 개발된 소련제 T-55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주포는 미국제 M109A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109A2 자주포는 한국이 이미 1980년대에 라이선스 생산 이후 자체적인 개량을 통해 K-55A1으로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T-55 수준은 아니더라도 꽤나 구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다연장 로켓은 1960년대에 개발된 소련제 BM-21 계열을 사용하고 있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구식 무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페루 이외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 무기들을 전시한 콜롬비아는 제대로 된 전차와 다연장 로켓은 아예 없는 수준이나 다름없으며 아직도 견인포를 포병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는 다연장 로켓으로 BM-21을 체코가 개량한 RM-70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중남미의 강국으로 손꼽히는 브라질조차 2세대로 분류되는 레오파르트 1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거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무기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식 무기들은 대부분 2020년대에 접어들어 제대로 된 부품 수급이나 정비가 어려워 더는 억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신규 전력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계약 금액이나 도입 규모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한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중남미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페루가 천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계약 규모를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페루와의 군사협력 증대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중남미에 공급하고 시장의 다변화를 시도한다면 폴란드에 집중된 방산 점유율을 분배할 수 있고 추가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이 페루와 체결한 방산 계약은 도합 내척의 군함과 K808 장갑차 등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K2 전차에 대한 계약도 타진했는데요. 아직 K2 전차 등은 총괄 계약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수량과 가격 등을 확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협약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2 전차와 천무가 각각 소량이라도 페루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하면 한국 방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사실 지금껏 수출된 한국산 무기 체계 중에서 다양한 나라와 대륙의 수출 실적을 올린 사례는 사실상 K9 자주포와 FA-50이 전부입니다. K9은 폴란드, 핀란드 등 유럽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 방식을 차용한 튀르키예, 현지 공장 설립 등을 거친 호주 등 다양한 대륙과 나라에 여러 방식으로 수출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유럽, 중동, 동남아 등에 수출되며 꾸준히 시장 확대를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폴란드 이외에 마땅한 수출 실적이 없었으며 천무도 폴란드를 제외하면 일부 중동 국가에 수출된 것이 전부였던 만큼 페루가 전차와 다연장 로켓을 구매해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추가로 한국 방산이 노릴 수 있는 시장은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중동은 주로 한국의 청공투를 도입하면서 방산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군사무기에 투자하는 나라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 방산이 공략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군의 지상무기가 가진 약점이었던 엔진 문제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더는 유럽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도 한국에는 호재입니다. 과거 한국은 K9 자주포를 중동에 수출하려 했으나 분쟁 위험 지역에 무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독일이 파워팩 수출 허가를 내리지 않아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제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의 방산 시장도 한국이 점유율 다변화를 위해 공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는 이집트 등 지역 군사 강국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중동처럼 산유국이 많아 대규모 무기 도입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미 한국은 이집트에 다량의 K9을 수출한 전례가 있으며 최근 들어 모로코 등에서도 무기 도입 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동과 함께 엮어 공략이 가능한 방산 시장인데요. 이렇듯 한국은 폴란드에 집중된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간 한국 방산은 미국과 유럽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며 기술적 성과를 보여줄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단계적인 성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천무는 페루를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며 끝없는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